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화제였지만 미국의 독특한 사법 전통인 배심원제도 역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할 의무가 있어서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요. 심지어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심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만큼 판사는 이들의 판단과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배심원의 결정은 구속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 다케타 히로미트 씨와 함께 한일 양국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배우로서 묵묵히 도전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 한 항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및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가 전임인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었으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로 북핵에 따른 안보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지진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직접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광범위한 훈련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 세력의 견제 차원에서 레바논 남부는 물론이고 시리아 접경지의 군사시설과 고위급 지휘관을 노린 폭격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우주탐사선 창호 6호가 채취 임무를 마치고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창호 6호는 지난달 3일 발사됐으며 지난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에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했으며 오는 25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에서 현직 여성 시장이 피살됐습니다. 멕시코 미초아칸주 쿠티아 중심부에서 요란다 산체스 피게로 시장이 무장 귀환들의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피게로 시장은 19발의 총격을 당했으며 피습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끝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총격범들이 조직 범죄단체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소속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통역사인 미즈하라 이페이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은행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현지 시각으로 4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입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 은행 계좌에 접근해서 자신의 도박 빚을 오타니 계좌에 있는 돈으로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 은행 계좌에서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미즈하라는 검찰과의 양형 합의에서 오타니에게 1,700만 달러를 반환하고 국세청에 114만 9,400달러의 세금과 이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늘 10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의 어쩜 키워드가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공화당 다 나오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특검과 헌터 측 변호사가 이 총기 구매 또 마약 중독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헌터가 마약 중독 사실을 고백했던 자서전 아름다운 것들의 오디오북 한 부분을 틀었는데요. 네. 여기서 헌터가 형인 보 바이든이 암으로 사망하고 나서 마약에 빠진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특검 측은 헌터가 2018년 총기 구매 시 신원 검증 서류에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며칠 뒤에 총기를 구매하려고 했다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서류 작성 당시 이미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총기 구매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게 바로 법을 어긴 거다라고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 헌터의 변호인은 헌터가 총기를 구매한 건 맞지만 구매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달에 11일 동안 권총을 갖고 있었지만 총을 보관하면서 꺼내지도 않았고 형수가 이걸 발견해서 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헌터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체크하는 연방정부 서류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사서 보유한 혐의 때문에 작년에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아들의 사법 리스크인데 이 대선 이 판도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사건 자체가 정치적 쟁점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뭐 재판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의 전처, 형수 이런 사람들이 증명 나오면서 바이든 일가가 좀 복잡한 가족사가 다시 한 번 더 조목을 받게 되면 이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네. 이 헌터가 탈세 혐의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재판 또 9월 달에 LA에서 또 따로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네. 이제 후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양측이 모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워낙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약 문제도 있었고 뭐 특혜 의혹도 있고 뭐 로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 대선에서도 좀 불거졌던 문제고 이번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긴 지난번 합니다. 대선에서도 좀 네, 영향이 맞습니다. 있었었죠. 네. 맞아요.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하루 2,500번까지만 받습니다. 네. 어떤 이게 얘기인가요? 무슨 뭐 맛집 번호표인가 싶으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이 멕시코 대선 끝나자마자 이 남북 국경 지역에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민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 이상이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불법 이주민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게 되면 이민 신청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요.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민법 20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CNN에 전했습니다. 네. 이 조항을 보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시킬 수는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을 이용해서 이민을 통제했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이 이걸 비판했는데 네.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걸 이용해서 국경을 다시 막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불법 이민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죠.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발동이 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폐쇄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달에 국경 순찰대가 하루에 3,500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최고치 하루에 10,000명보다는 일단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정말 미국 대선에서는 이게 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미국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민자들이 워낙 많은 네, 나라라서 네, 이민자들 이렇게 딱 예. 막는다 힘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인류 파괴 가능성 99.9%. 우리 인류에게 정말 나쁜 거네요. 네, 뭔가요? 맞습니다. 요즘 AI 관련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핫한 이슈긴 한데 네. 거기에 대한 문제이고요. 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 대학교 사이버 보안 연구소장이 100년 안에 AI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할 확률 99.9%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로만 교수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은 인간이 앞으로 100년 안에 버그가 전혀 없이 아주 고도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로만 교수가 예측하는 미래의 모습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 너무 암울하죠. 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건 없나요? 없어요. 가능성 중에 네, 인간이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너무 나왔습니다. 암울하네요. 네, 그래서 진짜. 결국은 AI를 제어하려면 영구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네. 좀 더 똑똑한 시스템이 무엇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상황이 아주 절망적일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데 로만 교수는 이 절망적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AI가 인류를 파괴할 확률 10에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도 거대 언어 모델이 진정한 위험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이버 생물학적 공격이 될 것이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이런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정말 드는데요. 최근에 이런 AI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들이 현지 시카고 4일 날 인공지능 위험을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AI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점점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그리고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정부 그리고 AI 전문가, AI 회사 자체도 이런 부분은 이미 인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의 위험 관리 우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독립기관의 위험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익명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전현직 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걸 지금 뭐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앞으로는 정말 중요할 것 맞아요. 같네요. 그리고 지금 네.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지금 위험한 부분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대처를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밝고 맑고 깨끗하게. 이거 CF에 나온 예전 광고인데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드러나죠 이렇게 저도. 요즘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뉴스가 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에서 노숙인을 외곽으로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현지 활동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인 메달의 뒷면 측에서 노숙인 수천 명이 정화작업 일부로 파리에서 쫓겨나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는 망명 신청자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파리 올림픽 개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경고 활동을 하는 단체 연합인데요. 경찰이 성노동자나 마약 중독자도 단속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이 올림픽 때 파리가 돋보이도록 밝고 맑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리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사회적인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네. 양탄자 아래 비참함을 감추는 거다.
덮어두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CNN 방송은 프랑스 정부가 매주 노숙인 50명에서 150명을 파리 외곽으로 이송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게 정화 작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좀 네. 예전에 우리나라도 올림픽 할 때 좀 이렇게 뭔가 도시를 청소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좋긴 하지만 네네. 노숙자를 이렇게 막 어디로 옮긴다? 이건 좀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뭐 파리 시장이 센강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어쨌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을 잘 치러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또 항공기 안에 조용한 암살자. 네. 무서운 얘기인가요? 뭐 단거리 비행은 사실 뭐 한두 시간이니까 금방 잠들 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륙을 이동하거나 네네. 미국을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시간이 워낙 기니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잠자기 전에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식사를 하면 뭔가 마시게 네. 되죠. 네. 술을 먹으면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비행 중에 특히 장거리 비행 중에 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쵸. 술 한잔 하시고 그냥 푹 맞아요.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위험하군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연구팀이 대기압 조건과 항공기 순환 고도의 기내 기압을 모방한 수면실을 만들어서 네. 음주하고 나서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연구팀은 순환 고도에서는 음주 잠을 자면 알코올과 기압 저하 영향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산소 포화도가 원래 평균보다 낮아지게 되고요. 오. 그리고 심박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장거리 항공편일 때는 이제 그 항공사 측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섭취하는 걸 좀 제한하는 것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연구팀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특히 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승객들이 술을 자주 마시게 되는데 이 술이 혈관 벽을 이완시켜서 수면 중에 심박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빠르게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연구팀이 18세부터 40세까지 건강한 남녀 40명을 두 그룹 나눠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맥주, 와인, 포르도 이렇게 이제 모두가 이렇게 해서 술을 먹는 사람, 마시지 않는 사람 해서 이 두 그룹 간의 수면 주기, 산소 포화도, 심박수 이걸 다 측정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고도가 올라가면은 기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도 산소 포화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기압성 저산소증이 그렇죠.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술을 많이 마실수록 고령 승객과 기저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할 때는 네.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싶고 그 이제 항공사들도 조심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이제 항공사에서 네, 미리 제공을 좀 제한하는 네. 방침을 세워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 마시면 되는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안 한 나왔습니다. 잔, 뭐 두 잔,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몇 잔 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기내에서 장거리 비행 때 특히 술 드시는 거 좀 조심하셔야 그 되겠네요. 자면 안 된다는 거. 드시고 그리고 주무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불교 진흥을 위한 혁신하고 물음표를 네. 남기셨거든요. 이거는 좀 혁신은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네,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본 내용인지. 동부 교토에 있는 류간지라는 절이 있는데요. 네. 이 절의 주지가 참배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뭔가 좀 참배객들이 좀 많이 오도록 유인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걸그룹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성분들을 약간 고용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찬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겠다면서 SNS를 이 절의 주지가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유튜브에 공식 계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승려들의 오늘 복장. 근데 승려들이 복장이 한 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게 없는데 어쨌든 승려들의 오늘 색깔을 복장 다르게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올리고 무슨 뭐 매운 라면 챌린지 이렇게 독특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이목을 끌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네. 세계 최초로 불교 여성 팝 그룹 테라팜즈 창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 요소가 담겨 있는 뭐 디자인된 옷을 입고 네.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찰 소속
네. 걸그룹이네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있는 거죠. 예. 더 큰 문제는 예. 템플 메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일본에서 메이드? 메이드 카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좀 서빙해주는 약간 그런 거에서 아.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 템플 메이드를 도입했는데 불교 장식을 한 메이드복을 입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방문객들과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이 이쪽 부분이 좀 논란이 네. 있을 수 있겠군요. 요 복장도 얘기가. 그렇고 아. 네,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네티즌들은 좀 산만하다 주의가 네. 절인데 그리고 이 불교의 신성한 본질을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지스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천재다 이렇게 좀 옹호하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있고, 찬반 논란이는 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요 템플 메이드 나오기 전까지는 좀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네, 있는 그쵸. 뉴진스님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예, 좀 생각이 났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쵸.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뭐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 네. 예.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주 의회가 현지 시각 3일 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러서 이제 범죄 유죄가 확정이 된 사람들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거세 수술 명령에 해당 범죄자가 만약에 거부하면 불응하면 그 혐의 때문에 3년에서 5년 추가적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렇게 미국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네.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다. 그렇죠. 절대 아이는 뭐 평생 그 맞습니다. 트라우마를 네.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절대 이게 뭐 지나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은 이것 때문에 2,224명이 수감이 돼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다이니엘 파우터의 Bad Day 함께 듣겠습니다. Where is the moment we need it the most? You kick up the leaves and the magic is lost. Tell me your blue skies fade to gray. Tell me your passion's gone away. And I don't need no carrying on. You stand in the line just to hit a new low. You're faking a smile with the coffee to go. And tell me your life's been way offline. You fall into pieces every time. And I don't need no carrying on. 'Cause you had a bad day. You're taking one down. You sing a sad song just to turn it around. You say you don't know. You tell me don't lie. You're working a smile and you go for a ride. You had a bad day. The camera don't lie. You're coming back down and you really don't mind. You had a bad day. You had a bad day.
You had a bad day, the camera don't lie. You come back down and you really don't mind. You had a bad 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24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생긴 민간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라며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제29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아리백이 뭔지 모르는 채 하는 정부 밑에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환경보호의 실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128억 3천만 달러로 전달 대비 4억 3천만 달러 감소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추문 의혹에 따른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9시간 동안 고심한 끝에 모두 유죄를 인정한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따르고요. 심지어 이 기소 유무에 대해서도 배심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단과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내려지기까지 배심원 구성부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워낙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 4월 15일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배심원을 한 명도 선정하지 못했대요. 네. 그러다가 재판 나흘째가 돼서야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고요. 네. 이 배심원들이 그동안 20명에 넘는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고, 검찰 측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모두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적용된 34개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심원제도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관심이 예. 이번에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좀 자세히 살펴주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 제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이제 평범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 그렇죠.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심원제라는 게 이제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건데, 사실 미국과 영국이 이 전 세계에서 배심원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배심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시민의 기본 권리 가운데 하나인데 게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발돼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배심원이 갖는 권한, 영향력이 네. 적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소환장 발부에서부터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뭐 이런 권한을 갖는데 특히 배심원 제도가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배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네. 대배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의 기소 유무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제 소배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네. 실제 판결은 판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판사가 배심원단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 명백한 법적 절차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심원단의 판결과 거의 유사한 그런 판결로 이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또 대배심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중범죄자를 기소할 때 이 대배심의 심리를 거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배심들이 이제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 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고요. 네. 또 검사와 증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이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맞습니다. 있을지 않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사례가 좀 몇 개 있어요.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4년에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당시 이제 18살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그때 구성된 대배심이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어.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뭐가 논란이었냐면 당시 검찰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대배심에게 충분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아.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요. 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95년 당시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죠. 오제이 심슨의 살인 네, 사건. 네, 맞아요. 예. 여기에 구성됐던 이제 배심원단 중에 흑인이 9명, 백인이 2명 뭐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흑인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배심원단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배심원단의 구성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하고 뭐 구속까지 될 수 있다면서요. 예, 뭐 저는 아직 소환장을 받아보진 못했는데, 네. 뭐 제 주변에는 이제 간혹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재판장에 나가야 된다라면서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귀찮다고 해서 뭐 아니면 난 자격이 없다라고 네. 생각해서 배심원 소환장을 그냥 무시하거나 버리면 안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으로 꼭 출석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가 돼서 네. 벌금이 부과되거나 뭐 심지어 구속영장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배심원에서 빠지려고 거짓말을 해도 이 법정 모독죄로 뭐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게다가 또 이 모든 사업체가 만약에 해당 직원이 배심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법원에 갈 수 있게 휴가도 줘야 되고 반차를 내줘야 되고요. 그렇군요. 당연히 임금도 지불해 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학과 교수님처럼 너무 설명 잘해 주셔서 쏙쏙 아닙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초대석. 오늘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일본인 배우 다케타 히로미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한일 간 감정이 좀 격해질 때나 한일 관계 변화가 좀 심할 때 일본인 배우라는 점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한일 양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영화 현장의 차이점 또 공통점 다양한 경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着いた今日は KBS 1ラジオにやってきた
이거 뭐예요? 자기 소개해 주신 건데. 네. 아니 전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고추 와사비인 다케다 히로미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고추 와사비는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인데요. 네, 그 여기 작가분이 좀 모신 것 같아서 뭔가 그 톤으로 좀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갑자기 좀 해봤습니다. 네. 고추 죄송합니다. 와사비는 네. 무슨 뜻이에요? 고추 한국의 고추와 예. 일본의 와사비. 네네네 맞습니다. 고추냉이. 네, 근데 제가 원래 그 고추 와사비라는 말보다 네. 처음에는 그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캐릭터를 생각났거든요. 그게 어떤 캐릭터냐면 빨간 고추 안에 초록색 와사비가 들어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게 제가 뭐 생각났을 때 와 이건 나갔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 같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유튜브 채널의 제목이기도 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고추 와사비 인기가 채널이라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10만 명 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10만 명 좀 달성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콘텐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콘텐츠는 일단 한국 음식. 음식. 그리고 소주를 먹으면서 뭐 먹방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술 먹방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이제 일본어로 우리 한국 음식을 소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기획부터 연기, 편집 다 혼자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맨날 유튜브를 졸려요. 요즘에 주 활동으로 그렇죠. 배우는 지금 안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네.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할 건데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브를 제가 그거는 코로나 전에 바로 직전부터 시작했었고요. 네.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시네요. 제가 원래 그럼 유튜브에 나오고 싶다 이런 거 아니라 제가 편집을 조금 영상 편집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일단 저도 배우도 원래는 연출이 하고 싶어서 배우를 시작한 거라 원래부터 배우가 꿈은 아니셨던 거네요. 그럼. 원래 좀 그랬었어요. 연출을 하고 싶으셨군요. 근데 배우 활동 시작하면서 뭐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 눈에서 직접 그런 대단한 연출가분들이 많이 봐서 와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직접 영화 현장에서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인생 걸어서 뭐 뭔가 이거를 그리고 싶다 이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뭐 각본이라든지 내봉을 제가 쓸 수 있다면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활동이 뭐 그 좀 연습? 네, 그것도 아닌데요. 기획과 그 기획과 연출과 그쵸, 연기와 다 하시니까. 네, 다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15년째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작품이었는지? 최근에는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경성 크리처라는 경성 크리처. 네. 그것도 나왔었고 뭐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 만들었던 애플 TV에서 했던 파친코라는 드라마. 저 파친코 봤는데. 저 아마 주인공 다시 친구로 봐야겠네요. 네, 제가 아마 되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조금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네. 너무 멀끔해지셔서 제가 못 알아봤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그 아직 개봉 안 한 영화인데 그 현빈 씨가 안중근 위사로 나왔던 그 하오르빈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일본군 헌병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는 조금 편집이 좀 많이 하긴 하는데 편집이 제가 안 했으면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집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원합니다. 역할로 나오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네. 워낙 한국어도 잘하시고 뭐 일본어 두 가지 언어를 다 하시니까 우리 뭐 역사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뵐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인물을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어떤 게 있으셨는지. 뭐 일단 그 제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역할인데 그래도
네. 나쁜 일본 사람 역할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역사를 다루다 보면 네. 한국 입장에서 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은 거는 그 면불허전이라는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댓글에서도 그런 거 많이 와요.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여기 봤습니다. 뭐 이런 예, 직접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배우가 일단 뭐 직접 그런 관객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중에 그 면불허전 봤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그 거기서는 그 현대와 조선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네. 그 안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왔다가 한국에 나중에는 기화했던 장군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사야가라는 나중에는 김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기화한 분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실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왜 그 기억이 남냐면 뭐 한국 입장에서는 착한 일본 사람이잖아요. 뭐 착한 일본 사람. 네, 일본 배신해서 한국에 넘어갔다. 그렇죠. 귀화를 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로.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후손분이 네.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와. 그 저희 조상분인데 네. 멋지게 연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저는 배우를 시작해서 그런 거 처음이었죠. 그건 정말 의미가 있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약간 감동받으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기억이 남은 그 거고요. 후손분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네. 그래서 뭐 좀 제가 기억이 남은 건데 예. 또 하나는 여기 KBS잖아요. 네. 그래서 KBS에서 그 최수정 선배님이 네. 이것도 임진왜란지만 이것도 임진왜란인데 예, 네.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셨던 그 임진왜란 159이라는 드라마가 네, 네. 있었어요. 네. 그 안에서도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그 장군 역할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네, 그것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왜 기억이 남냐면 그 첫 미팅 때 감독님이랑 첫 미팅 때 네. 그 이순신 장군이 한국의 대표라고 하면 네. 이 사람들도 일본 장군들도 일본 대표로 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본 장군 그렸을 때 아주 나쁜 면이나 아니면 좀 어리석인 면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았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다. 뭔가 좀 멋지게 당당하게 연기해 주세요. 당당하게 해라. 네. 근데 그게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재밌다.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역사극 중에서 그렇게 당당한 일본의 장군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네. 인물 표현할 때 공부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인물이 할 때는 되게 그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아무래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거 말고도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그렇죠. 일본 쪽에 있는 거랑 뭐 한국의 쪽에 있는 거랑 좀 들다 보면서 그래도 내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넘어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예. 알아야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따로 하고 들어가죠. 예, 연기를 위해서 뭐 한국어를 뭐 따로 배우거나 그러신 것도 있으세요? 일단 그 연기는 내본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한국어 대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외우고 특히 역사물은 네. 한국 분들도 이제 저희 배우분들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안 쓰는 요즘에는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나왔던 그 면불허전에서는 네. 그때 시대의 말이니 그때 시대 일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한국어 대사가 되게 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대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저도 네. 들은 적이 없는 네. 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엄청 많이 NG 나가지고. 그럼요. 네. 네. 옆에 계셨던 그 김남길 선배가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역사 공부도 따로 하시고. 일단 뭐 더 저는 열심히 공부를 이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네, 열정이 있으시니까. 지금 소속사가 일본에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네. 예, 요시모토 엔터테인먼트 서울이네요. 저희가 이런 데서 좀 뭔가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소속사 이야기하는 게 진짜 처음이에요. 많이 뭔가 조사해. 그럼요. 뭐 조사는 뭐. 맞습니다. 제가 네. 지금 요시모토 엔터테인먼트 서울을 하는 데 있는데 네. 원래는 일본에서는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일본에서는 110년 된 그렇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좀 제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는 제일 가장 오래됐고 크군요. 네. 크고 근데
보통 한국의 대형 기획사라고 하면 뭐 아이돌 뭐 가수 100명 정도 있으면 네. 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6,000명 있습니다. 6,000명이요? 네, 타렌트가. 저희 KBS가 아마 한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와. 그 6,000명 있어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원래가 좀 개그맨 회사예요. 아. 그런데 5,000명 이상이 개그맨이고 그 나머지 그 저 같은 배우라든지 가수, 아이돌, 스포츠 선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한국에 처음 오실 때부터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왔어요, 회사보다. 아, 먼저 와 계시고.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소속사를 그만두려고 해서 그만두고 한국에 오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다가 1년, 2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속되면서 가. 한국으로. 왔어요. 네. 저도 1년, 2년 정도로 들어가려는 줄 알았는데 이제 15년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회사는 다시 뭐 제가 와서 2년 후에 정도에 뭐 회사는 나중에 왔습니다. 먼저 그렇게 한국에 오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원래는 그래도 한국 영화에 나오고 싶어서 아, 네. 일단 가야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국어도 전혀 모를 때 정말 제가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한국에 왔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혼자 또 도전을 하시는 입장이시다 보니 좀 어려움도 좀 있으셨겠네요. 초반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도 소속사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으니까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프로필을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거를 출력해서 그거 프로필을 가지고 제작사에 가가지고 돌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예전에는. 네. 일본에서도 배우 생활 22살 2002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럼 배우 경력이 지금 20년이 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한국, 일본 양측에서 다 해보셨는데 좀 공통점,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스케줄이나 일정 같은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스케줄가 안 나오거나 한국에서 뭔가 내봉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왔을 때는. 근데 요새는 정말 많이 그런 거 많이 없어졌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스케줄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랑 되게 가까워졌다라고 비슷해졌다라고 느끼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촬영 기간? 그거는 아마 제작비랑 좀 관련될 수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일본 배우한테 물어보다가 일본에서는 영화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뭐 한 달, 2달 안에 끝나요. 아, 그래요? 한두 달 안에? 네. 근데 한국은 적어도 독립 영화 아닌 이상이 영화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3달을 찍어요. 6달 이상은 찍는 것 같아요. 저도 최고가 6개월이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게 제가 일본에서는 감독님이 오케이가 떨어지면 배우가 모니터를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저희 메이킹 필름 이런 거 보면 다 옆에 가서 같이 모니터 같이 감독님하고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에서는 그게 왜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는데 배우가 뭘 필요가 있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감독님이 오케이라고 하시는데 감독님의 판단을 믿는 거죠. 네, 맞아요. 감독님한테 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오케이 하는데 옆에서 같이 보고 보시죠라고 오시는 거예요. 저 감독님이 보시죠? 뭘 보라는 거지? 근데 모니터 쪽에 가가지고 그거 보고 근데 심지어 뭐 그거는 감독님마다 다르지만 감독님이 괜찮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괜찮죠? 감독님이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별로 안 괜찮은데요. 이런 고민도 있어요. 저 그런 차이점이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영화 촬영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밥차를 꼽으셨더라고요. 저도 참 궁금한데. 네네네. 그거 일본에서는 점심 시간이 되면 일단 어디서 먹어요?
도시락 문화예요. 아, 도시락. 그래서 도시락이 준비해 놓고 네. 그거를 시간이 있는 사람부터 일단 먹어요. 네. 그러니까 또 촬영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끼리 먹거나 제작부는 제작부끼리 먹거나 뭔가 연출부끼리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화 참여했던 게 그게 단역이었지만 물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에 참여했거든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밥 잘하는 게 보고 네.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 그리고 이 현장의 만내가지 다 같이 점심시간이라고 하니까 줄을 서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식판 들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 맞습니다. 퍼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저승우 씨가 네네네. 저쪽에서 걸어오시고 네. 저한테 아니 죄송한데 정말 일본 사람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정말이요? 네,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왜? 왜 오셨어요? 그런 말이. 나한테 말을 시킨다 주연 배우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해서 근데 조금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배우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자님이 아니면 네. 그 연출분데 네. 그거 말고는 예를 들면 기술 스태프분들 촬영부나 첨연부, 미술부 같은 이런 분이랑 많이 좀 이 대화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도 네. 이런 밥자가 있으면 다 같이 먹으니까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또 많이 나눌 수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한마디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현장에서 영화를 다 같이 만들고 있구나. 되게 좋다. 네. 이거 일본에서도 하면 좋겠는데라고 저는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네. 네. 정이 더 쌓이는 맞습니다. 밥차 문화를 또 경험을 하셨는데 네. 저희 시간이 또 거의 다 돼서 제가 되게 많이 이야기해봤네. 아니에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네. 끝으로 배우로서 꼭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네. 한국 사람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직 버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일본 사람한테 한국 사람 역할 맡기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일본 배우라고 하면 다케다 히로미츠다. 네. 뭔가 네. 그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그렇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예, 한 70%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초대석 다케타 히로미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